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의 소식을 색다른 시선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정치분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윤선이고요. 함께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전현직 최고위원. 예. 태태 커플. 뭐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불렸다 그래서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주제는 매우 뜨겁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대안을 찾는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50분간의 토론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그 대안에 집중해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두 분께 공히 여쭙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어떻게 읽으셨는지 우선 자당인 김용태 전 최고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어제 제 SNS에도 올렸고 언론에도 소개됐듯이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여러 차례 비판을 당내에서 했고요. 다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여당 패널로 나왔으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씀대로 전체 맥락을 한번 봐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분명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이러한 말을 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국권이 침탈됐을 때 조선 왕조가 무능했고 위정자들의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다 피해를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국방력도 굉장히 올라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우길기 발언을 하셨으니까 전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발언을 하신 부분인데 그 전체적인 맥락은 말씀 그대로 이해는 됩니다만 그 한 문장 주어가 또 하필 일본이에요.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발언이 글쎄요, 그 어떠한 개념이나 이런 것을 협소해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놓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우리 선조들이 일본의 국권 침탈을 향해서 의병도 이렇게 피와 땀을 정말 다 쏟아서 막아내려고 했었던 그 노력조차 폄훼될 수도 있었던 발언이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 감정이라든지 당원 감정을 거스를 수 있는 발언이다. 이런 지적은 좀 겸허히 수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장경태 최고위원님. 사실 전형적인 식민 찬양론이거든요. 사실 일본은 조선과 전쟁한 적도 없고 조선이 스스로 무너져서 결국 이 소위 침략을 합리화하는 이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물론 조부께서 친일 행적을 하셨던 거는 잘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그렇게 이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자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여러 가지 이 조선의 이 역사상 이 구한말 우리 민족이 가져야 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양 전체적인 서양의 침략의 역사에 이어서 이 일본의 침략이 시작됐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침략을 합리화할 수 없다. 그리고 맞은 사람 이게 때린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잘못했다. 왕따 당한 사람보다 왕따 한 사람이 왕따 한 사람보다 왕따 당한 사람이 잘못했다. 돈 떼인 사람보다 돈 빌려준 사람보다 돈 떼인 사람이 잘못했다. 약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도덕적인 상식에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발언들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요. 말하면서 과연 이게 적절한가? 제가 말하면서도 입이 다 부끄러운데 이런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과연 일본의 여당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착각이 듭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인지 조선 총독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이 어쨌든 이제 상황 인식은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못된 발언이다. 그러므로 사과해야 된다. 사퇴해야 됩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저는 그 발언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식민사관의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셨다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전체적인 맥락 계속 그분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정치적인 맥락을 봤을 때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는 점을 저는 이해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이해를 좀 더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퇴 글쎄요. 전 전체적인 맥락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문장을 가지고 정말 정치인들이 섬세해야 되는 게 네. 저도 제 글을 쓸 때 저는 뭐 보좌진이 없지만 진짜 여러 번 읽고 또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쓰거든요. 데스킹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보좌진도 있고 국회 보좌진도 있고 당직자들도 있는데 이 크로스 체킹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문장에 있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문장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을 좀 걸렀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또 이분이 아쉽습니다. 또 기자 출신이에요. 기자 출신인데 데스킹이 없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본인이 데스크라고 생각해서 그냥 썼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기관단총도 아니고 사실은 기관총이죠. 우리가 막 역사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 일본이 이렇게 단총이 아니라 기관총으로 막 이렇게 하는 장면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실과 다른 뭐 이런 주장도 있고 좀 격분해서 쓰셨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만두셔야 됩니까 이분은? 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김영태 최고께서 전체적 맥락을 봐야 된다고 해서 좀 아니, 제가 말씀한 건 놀랬고요.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을 정진석 위원장 무용 같은 얘기죠.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어차피 식민 찬양론이고요. 뭐 식민지 근대화론에 다 이런 인식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진석 물론 비대위원장께서 저는 이 사실 권한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비대위 자체의 정당성도 없는데 이 정당성 없는 비대위원장이 결국 또 정당성 없는 발언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사퇴를 하셔야 아마 그 비대위 체제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선포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비상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사퇴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럼 또 지금 비대위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정진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고 네. 참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들께서 전체적인 맥락을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지난번에 주호영 전 위원장 이제 무효가 돼가지고 비대위원장이라고 말씀하기 그렇지만 네. 수해 현장에 가서 김성원 의원의 그 발언을 보고 전체적인 전체적인 맥락을 좀 맥락을 받으려고 했죠. 약간 애초에 그런 발언을 좀 삼가하고 좀 네. 이렇게 좀 발언하실 때 굉장히 섬세하게 하시면 되는데 하고 나서 계속 전체적인 맥락을 봐달라고 하니까 좀 아쉽죠. 그러니까요. 근데 한번 그 복귀를 해서 이 논쟁이 왜 여기까지 왔나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지난달 30일 동해 독도 150km 해상 뭐 지금 다시 밝힌 걸로 따르면 뭐 동해에서 그러니까 독도에서 185km, 일본에서 120km 지정에 이제 공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문제가 좀 촉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극단적 친일 행위 그리고 또 친일 국방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맞서다가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얘기를 했고 그게 이제 친일 실제로 지금 뭐 어떻게 오늘 아침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 그냥 파기하고 그 이제 31년 전으로 돌아가자 뭐 거의 이런 얘기까지 NPT 탈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일파만파 막 가고 있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 한미일 연합 훈련이 왜 필요했고 우리는 이게 왜 꼭 있었어야만 됐을까? 이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었을까에 대한 진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국회의원이시니까 이번에는 제가 장경태 의원께 먼저 여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총리가 독도는 한국 땅 선언을 했어야 이 훈련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 가지 지점에서 이 훈련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입니다. 일본 군대를 정식으로,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주1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 일본의 영해상에서 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위권 발동을 위해서. 주한 미군이 한국군과 합동군사훈련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위권 발동을 위해서. 근데 문제는 한미일이 합동으로 일본 영해가 아닌 지금 이 공해상에서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군대를 지금 공식화하는 문제다라는 점. 두 번째는 그동안의 훈련이 모두 다 방어형 훈련이었습니다. 다 수색과 구조 위주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자꾸 주장하시는 이 뭐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않았냐? 솔직히 문재인 정부 때 하는 훈련 중에 공격형 훈련이거나 우리 이 공해상에서 했던 훈련 있습니까? 하와이에서 했습니다. 일본 요코즈나에서 했습니다. 요코지카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물타기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방어형 수색과 구조가 아닌
이 탐지, 요격 훈련까지 하는 공격형 훈련을 과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고 세 번째는 독도 인근 해상이라는 겁니다. 이 작년 초만 해도요. 제주도 남동쪽 130km까지 해양 조사선, 민간 조사선이 접근해도 우리 해경의 경비함과 대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저도 150km인 줄 알았는데 185km 정도 되더라고요. 독도 인근 해상 185km 인근까지 접근해서 요격 훈련을 한다. 그것도 순양함이.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과 함께 한미일 합동훈련 한 적 있습니까? 한미일 합동훈련도 순양함을 했습니다. 항공모함으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걸 독도 인근 해상 185km까지 접근해서 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37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반토막 내서 더 그렇게 근접한 거리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이 추적 훈련, 추적은 요격 훈련이 아닙니다만 이 훈련마저도 하와이에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해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 전에 제주도 동남방에서 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아주 한미일 구조 훈련, 정말 이 배가 막 격침됐을 때 혹은 뭐 어떤 이 민간 함선이 이 민간 이 선박이 정말 좌초됐을 때 훈련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독도에서 공격형 훈련을 심지어 일본 군대를 공식화하면서 한다? 최소한 전 10분 백보 양보해서 일본 총리가 독도는 한국 땅 선언 정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훈련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아마 두고두고 대한민국 국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정말 역사적인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오래 기억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약간 한미일 연합훈련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인정할 수 없죠. 다만 지역 안보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어떤 관점, 이러한 그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떤 역사적 인식, 네. 굉장히 풀어야 될 과거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전략적인 어떤 선택에 있어서 좀 조화로운 균형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미일 간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짧은 상식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9.11 테러부터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군의 전 세계적인 개념이 바뀝니다. 미군이 원래 주둔군에서 원래 주둔군 개념이어가지고 그 당시만 9.11 테러 이전만 하더라도 대륙 전역에 미군이 주둔군 형태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신속 기동군으로 바뀝니다. 개념이. 그러니까 어떤 대외적인 거에서 미국 본토 방위 중심적으로 바뀌면서 미국이 계속 일본에 2000년대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일본은 전수방위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어떤 공격을 받지 않는 한 공격을 할 수도 없고 또 공격을 받더라도 일본의 영해 영토 영공에서만 방어할 수 있는 제한적 방어만 할 수 있는 전수방위, 일본의 평화헌법 구조에 근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00년대 이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이 일본에 전수방위에서부터 적극적 방위로부터 계속 압박을 넣습니다. 그게 2015년에 개정돼요. 미일 안보협력 지침에 의해서 바뀝니다. 미국이 일본의 전수방위에서 이제 적극적 방위를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개별적 자위권, 말씀하신 대로 전수방위 개별적 방위권만 인정하다가 일본이 평화헌법 구조, 아베 전 총리가 미일 안보협력 지침에 의해서 그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을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일본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전수방위 위주에 근거하다가 이제는 이 일본이라는 것이 그 존립 위기 사태라는 개념을 넣는데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타국이 일본을 공격할 징후가 있다면 일본이 먼저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해놨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플러스 알파에서 어떤 일본 자위대에 파견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계속 특별법을 제정해서 파견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일본의 의회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쉽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본의 군대를 군대가 아니죠. 일본의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할 거냐 말 것이냐의 문제보다도 더 우리가 국내적으로 이해할 것이 이런 국제적인 정세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국방부가 국민들께 이 논쟁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굉장히 위협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 동맹과 미일 간의 어떤 관계, 여기에서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해나 이런 것이 다 묻히고 지금 식민사관 논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뭐 부분이 제가 좀 이제 아쉽다라는 뭐 말씀. 어려운 얘기를 길게 하셨는데요. 저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이 전제를 깔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일 미군과 어찌됐건 이 일본 영해상에서 훈련하는 거 이 미일 안보협정 변경된 거를 제가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의 자위권 발동을 위해서 하는 건 가능하다 보고요. 요코츠카 인근에서 하든 하와이에서 훈련하시든 그거 다 존중합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국가 간의 어떤 정보의 이익이 문제니까요. 그런데 한미일이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굳이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여러 가지 일본은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있고 우리는 한미연합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 반경도 다릅니다. 작전 구조도 다르고요. 그런데 굳이 일본 자위대를 우리 한국 영해까지 끌고 들어오면서 심지어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일본 정부는 지금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한국 정부만 동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굴욕적인 또 바꿨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굴욕적인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굴욕적인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미일 간의 어떤 국익의 침해 저희가 그런 논쟁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일본 군대를 일본 자위대를 그러니까 군대로 인정할 것이냐 자위대를 그리고 굳이 공격형 훈련을 할 것이냐 그리고 동해에서 할 것이냐 이 세 가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미일국과 일본 간의 안보협정이 어떻게 되는 저희 관심 없어요. 사실 오히려 뭐 관심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최소한 이번 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너무 많은 실책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동북아시아 영내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한일 간의 관계만 가지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합적인 고차 방정식 형태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당연히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면 안 되죠.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보 담당 전문가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에 대한 문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받은 거에 있어서는 받아낼 것은 당연히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제, 문화, 역사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지만 안보에 대한 현실적인 또 접근도 저는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네. 하겠습니다. 그 정진석 위원장 말대로 우리나라는 국력이 세계 6위예요.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본보다 잘 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 간에 이제 군사 동맹이 있고 그리고 또 미일 간의 군사 동맹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일본과 한일 간의 군사 동맹을 만든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좀 필요한 의제가 아닌가 싶고 정치권에서 그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번째 토크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식민사관 갑자기 구한말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정진석 위원장 개인의 생각인 거냐, 아니면 큰 틀에서 보자면,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좀 증폭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자위대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식민사관에 기초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내부에서 어때요? 정진석 위원장 혼자 이런 거죠?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당연히 저희도 한국인이고 네. 당연히 우길기가 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네. 우길기를 단 군대가 이재명 대표 말대로 한국을 점령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희 보수 정당이고요. 국민의힘이 다 반대하죠. 보수 정당. 네. 그 프레임에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려 들어가 있어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아니 저희도 국민들께서 저도 물론 보수 정권에 대해서 보수 정당에 대해서도 존중합니다. 어찌됐건 뭐 민주정부나 민주정당이 한계도 어찌됐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매국 정당이거나 친일 정당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매국 정권이거나 친일 정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국익에만큼은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지금 계속 사과 안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오히려 본인이 말을 잘했다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오히려 좌파 좀비들이 뭐 공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결국 조부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마사오가 많습니까? 보니까 조부께서 오타니 마사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정말 이 충청남도 지역에서 열심히 잘 사셨던데 그런 정당이 그렇게 이 친일
횡각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모여서 정말 호가호위 하다가 군사 독재에서도 호가호위 하시다가 결국 남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사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고요. 그러니까 얼굴 면면이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빠르게 역사를 반성하고 수용 가능하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친일 정당 프레임, 뭐 매국 정당 프레임 이렇게 씌우고 싶지는 않은데 계속 역사를 반복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다. 부디 오히려 더 이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더 반성하고 깊이 참회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저희가 어떻게 어디 가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정말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빠른 사과 그리고 그 사과가 늦어질수록 사퇴는 더 가까워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드리고 싶네요. 약간 이게 무슨 날리면 시즌 2도 아니고 지금 제가 날리면 진짜 저 시즌 이재명 대표께서 그 우길기 발언했을 때 네. 제가 그때 민주당의 이제 관계자분들하고 있었는데 그분들도 저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 발언은 본인들도 저 너무 나간 발언이다. 당황했는데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이 공격할 수 있는 프레임이었는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한마디로 진짜 저는 말려 들어갈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윤태 의원께서 지금 친일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왜 여기서 저희 정당이 친일 정당이냐 아니냐 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저 너무 어이가 없고 지금 이 상황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네. 사과하시면 그- 돼요. 그러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네. 좀 부적절했다. 뭐 이렇게 발언이 말씀하시면 과했다. 되는데 계속 이제 본인은 정치의 맥락을 봐달라고 이제 말씀하시다 보니까 계속 메신저를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지점은 이재명 대표 오늘 단독 뉴스도 나갔지만 그 국방위원이지만 국방 관련 주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 충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논쟁이 지금 다 묻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황스럽네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국방 관련된 주식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이 총선 출마 전에 공직자가 되기 전에 이해충돌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해소를 했고요. 또 실제로 이 고위공직자가 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주식과 부동산만큼은 이제는 뭐 이 공직자윤리법도 강화됐고요. 여러 가지 이해충돌 방지법도 작년에 제정되면서 매우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권익위에서 이 전수조사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하등의 문제는 없다. 그리고 심지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국회 윤리위원회에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하다못해 어떤 시민단체의 직책 하나 맡을 때도 다 검증 받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 부적절하다면 다 사퇴해야 됩니다. 사임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공격하실 빌미를 뭐 만드시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공격의 빌미가 되진 않을 거다. 예,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 분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오늘 아침 이완용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친일 프레임 나오고 막 하니까 우길기, 뭐 인공기, 뭐 어제 나경원 대표하고 뭐 이제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색깔론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우리 슬픈 역사인데 한반도가 어찌됐든 이제 분단의 역사를 계속 갖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친일, 반공 뭐 이런 프레임 가지고 이제 또 논쟁을 해야 되는, 제가 보기에는 생산적이지 않은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자, 두 분 젊은 청년 정치인이세요. 전후 세대이기도 하고요. 전쟁 전후 세대. 한참 왜냐하면 후에 지금 다시 또 이 그 전쟁의 위협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대한민국의 이제 역사 발전과 그 다음에 정치 발전과 또 경제 발전, 수많은 발전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뒤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이걸 좀 각 정당 내부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래로 나갈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여당부터 할까요? 일단 색깔론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쉽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우길기냐, 뭐 인공기냐 가지고 싸움은 당연히 저희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인공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지금 또 흥분을 하시죠.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인공기가 어떻게 한반도에 있겠습니까? 우길기가 있어도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치권이 색깔 논쟁으로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피해를 받거든요. 지금 민생 현안이라든지 경제 위기, 복합 위기라고 매일 떠들지만 정작 정치권이 떠들지만 정치권이 그 위험 수준을 모르는 것 같아요. 행동하는 것을 보면. 지금 게다가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어떤 문재인 정권의 감사, 전 정권에 대한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짧은 이 시간 동안에 어떤 국정 동력을 살펴볼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쓸데없이 색깔론 논쟁으로 가서 양 정당이 당원분들끼리 또 반목하고 갈등을 하고 공격하고 이러한 세태 결과적으로 저는 양 정당이 전략적 공생을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들고요. 이러한 논쟁이 지금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듯이 한미일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저는 이렇게 색깔 논쟁으로 가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저는 야당? 기본적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보고요. 단순하게 과거 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또 정부 수립 이후에 사실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 친일파들이 그대로 뭐 여러 가지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후예들이 여러 사회 요직으로 진출하는 등의 안타까운 이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끄러운 과거로서 다시는 되풀이해서도 안 되고 다시 이렇게 꺼내서 이 우리의 상처를 헤집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여러 정치 과정에서 저는 이런 역사 논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그 논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망언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이런 뭐 색깔론 과정에서 사실 이 대북 억제력, 특히 이 분단 조국의 어떤 분단 한국의 현실의 여러 가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존중하고요. 근데 힘의 우위에 의해서 이 어떤 대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이미 냉전식 사고로 아주 오래전 폐기된 사고입니다. 양극 체제에서 이미 세계 질서는 다극 체제로 전환된 지 지금 3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빨갱이냐 아니냐 이 논쟁을 또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저희는 어찌되었건 국익에서 제가 한미일 합동군사훈련도 전 이런 지점이에요. 우리가 미국 군사력 1위의 미국과 6위의 한국이 합쳐서 주한미 사령부가 있고 유엔사 사령부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도 당연히 동아시아 정세상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그냥 단순히 주일 미군과의 뭐 군사훈련, 주한 미군 사령부와의 군사훈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결국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동아시아 정세의 중국 압박에 대한 대중국 이 소위 대중국 억제력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표명하는 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우리가 동아시아 속의 이 냉전 질서 속으로 빠져드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현재 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말 쉬운 방법, 색깔론이나 이렇게 아직도 이 과거에 30년 전 이미 폐기된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미래를 대화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처는 더 이상 끄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냥 정진석 결론적으로 비대위원장께서 사과해라. 본인이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 이거 한마디면 네. 끝나는 문제인데 계속 이걸 가지고 토론하고 과거 역사 문제 꺼내고 인도태평양 사령부까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의 이 동아시아 안보 전략을 왜 하셔야 됩니까 도대체? 주제가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하나 짚고 넘어가면 물론 이제 역사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다르게 봐야 될 것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군 생활을 동해안 경계사단의 장교로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진짜 오늘 스택스에 나와서 가장 흥분하는 것 같은데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당직을 서면 미식별 잠수함이라는 게 떠요. 그러니까 우리 네. 국방부가 이제 북한에 잠수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북한에 들어가야 될 잠수정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고 북한에 있으면. 훈련 중이면 네. 이제 미식별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제 미식별이라고 이제 경계사단에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 동해안이 잠수함이 왔었던 침투했었던 네.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한국의 이 대잠, 그러니까 북한의 잠수함을 식별할 수 있는 초계기라고 하는 네. 것들이 사실 일본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기계도 많이 부족하고 이 초계기에 그다음에 능력이 많이 그 일본에 비해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2019년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초계기가 19대 정도 수준이었고 네. 일본이 100여 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7배 차이거든요. 이 대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 볼 수 이제 있는. 섬나라의 특징.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엊그제 그 북한이 저수지에서 네, 그 SLBM. 탄도미사일을 네. 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이 언제 어디서든지 저희가 미식별돼 있는 잠수함이 동해안의 어딘 독도 인근에 가서라든지 탄도미사를 쏜다면 우리 한반도를 향해 쏜다면 이걸 만약에 저희가 보지 못한다면 굉장히 우리 국민과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일본의 어떤 초계기 부분에 있어서의 공유라든지 이런 연합훈련 차원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수방에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네. 이러한 어떤 오히려 이런 게 저는 더 생산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러한 논쟁이 어떤 이해나 이런 것이 없이 지금 계속 식민사관 이야기로 가니까 아니, 제가 이것도 좀 흥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짧게 좀 지적하면은요. 네. 서해나 동해상에서 SLBM 발사할 경우에 과연 일본의 대잠 초계기나 일본의 대잠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전혀 이 북한의 SLBM과 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고요. 어찌됐건 일본의 국익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훈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토크 주제 세 번째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쨌든 이제 보수정당 정치인들의 망언 시리즈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좀 근데 뭐 이 얘기는 저희가 뭐 굳이 하지 않더라도 뭐 너무 뭐 이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나온 얘기인데 정진석 위원장이 국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할 뜻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퇴는 물론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2017년에 있었죠. 9.19 군사합의, 그다음에 91년에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되어야 된다. 그리고 북한이 핵보유국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 훈련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31년 전으로 거꾸로 돌리는 건데 자,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9.19 군사 합의 폐기해야 됩니까? 자, 이번에는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폐기를 주장하신 쪽에서 하시는 게 제가 반박이 근데 좋을 것 뭐 같네요. 9.19 군사 합의는 북한이 먼저 거의 뭐 이행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방사포를 북한이 계속 지시하고 사격 지시를 했었던 것이 있었고 과거에 문재인 정권에 그다음에 남측을 향해서 사격 지시를 하는 적이 있었고 여러 가지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이행하지 않은 것들, 지키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북한에 있어서 어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계속해서 북한이 9.19 합의를 깨는 행동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지금 와서 9.19 군사 합의가 우리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남북 대화 종전선언 궁극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남북대화 당연히 필요해요. 전쟁 중에 남북대화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의 결말은 북한의 어떤 탄도미사일에 계속 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당시에 미사일이라고 얘기도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끝은 저는 결국 위장평화 쇼였다라고 생각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과 우리 이던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정말 국익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9.19 군사합의는 매우 큰 한 걸음이었다고 보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북한의 ICBM을 우리가 우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거리 1,500km, 3,000km 그리고 탄도 중량이 10kg다, 50kg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이 전쟁은 결국 다른 부분으로 사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사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찌되건 4.19 이 군사합의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가 40km 이내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든지 10km 이내의 대대급 전술훈련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대남 선전을 금지한다든지 여러 가지 국지 도발을 상당 부분 억제하는 불필요한 어떤 마찰을 없도록 하는 상당히 큰 한 걸음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만이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건 이 가장 갈등의 주요 이 부분인 군대가 남측의 군대와 북측의 군대가 함께 공동 합의를 한 것이 이 정치 지도자 간의 합의가 아니라 군에서 한 합의이기 때문에 매우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9.19 군사 합의는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 보고요.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미사일 같은 경우도 우리는 예를 들면 미사일 방어 훈련
사실 미사일 방어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장사정포 더 대비를 더 잘해야 됩니다. 사실 북한의 포격이 더 무섭지 사실 미사일이 무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경우에는 정말로 앞으로 30년 전 전혀 아무런 이 군사적 이 어떤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시절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9.19 합의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한미 훈련도 이 기간 동안에 없어졌었고 굉장히 우리 군에 있어서 그 휴전선 인근의 어떤 포를 다 철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국방력에 많이 어떤 안 좋은 어떤 걸 끼쳤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 당시 9.19 합의를 해놓고 SLBM을 계속 개발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 쏴대는데 지금 저는 그 우리나라 지난번에 그 우리 군이 낙탄 오발 사고 났을 때 북한이 또 새벽에 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느 시간에 장소에 구애 없이 SLBM도 있으니 그 시험을 계속 하니까요. 그러니까 남한을 대한민국을 향해서 위협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저는 이 기간 동안에 문재인 정권 이 부분을 실기했다고 보고요. 굉장히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시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과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특별히 문재인 정부 남북 시절에 대화를 9.19 합의를 북한이 깬 게 없어요. 크게 어긴 건 없습니다. SLBM은 9.19 군사합의에 그러니까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ICBM도 전 말씀드린 그러니까 거고요. 들어가 있지 않았으니까 협상 창림포 내용이. 그때 해안지도 그것도 기억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북한이 지금 9.19 합의를 대놓고 깼죠.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2018년 송영무 장관 그다음에 이제 노광철, 송영무 노광철 간에 있었던 두 국방장관의 9.19 군사합의의 핵심 내용은 사실 이 남북이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재하기로 하였다. 이게 1조 1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내용 이후에 사실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진전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상당히 남북 대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개성, 금강산 뭐 여기에 훈풍이 불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도보다리 회담도 있었고, 또 이어서 또 이제 뭡니까 싱가폴,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 좀 꺾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진전이 될 것처럼 보였으나 이게 이제 도로 돌리면서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개시를 하고, 그리고 연합훈련 개시한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또 훈련을 하고, 뭐 이러면서 양측이 서로 에스컬레이트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이제 북한은 이 핵 문제를 자신들의 자위력과 관련된 것이고 남한을 향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가 사실은 추석 연휴 앞두고 발표한 이른바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여기를 통해서 선제적 타격을 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게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반도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지난 30년간 해온 비핵화 정책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전문가들도 상당히 고심하는 눈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남북 간의 평화 아니겠습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우리는 평화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전쟁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 저쪽이 핵가졌으니까 우리도 다시 전술핵 배치하면서 막 가자. 이러면 결국에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약고가 되는 겁니까? 불바다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위정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길이 좀 없어 보이긴 해요. 북한이 저렇게 우리는 핵을 가진 국가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거를 돌려 세울 수 있는 뭔가 핵심적인 키를 우리가 좀 대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사실 지금 그 노력은 별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정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 국민의힘도 그리고 민주당도 각 당 내부에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내부에 좀 그런 논의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뭐 당연히 안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당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뭐 세미나라든지 의원의 총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원 간의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저희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 지금 북한의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이 네. 결국에는 북한 북핵에 대해서 지금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 다시 재발할 수 없고 검증 가능한 이러한 것이 선행이 되어야지만이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협력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국민의힘 뭐 당원뿐만이 아니라 의원분들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총론적으로 뭐 그 논의를 뭐 저희가 부정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네. 당연히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의 문제는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유승민 당대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게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천이나 이 박근혜 정권의 통일대박론에 뭐 단 한 걸음도 못 나간다는 점입니다. 담대한 구상이 아니고 소심한 구상 또는 담대한 표절이에요, 보면. 그래서 정말 이 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계속 CVID만 주장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담대한 구상이라고 발표하신 게 뭐 핵포기 선언만 하면 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다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어제가 2018년에 유화 국면에서 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또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통해서 충분히 진전에 이룬 상황들이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가장 제일 목적인 체제 보장, 이 정권의 안정이거든요. 그 부분만 확답을 해주시면 예를 들면 이 길차적 그 절차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뭐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소위 6.25 전쟁에 대한 이 종전 선언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북미 간의 수교라든지 이 각자의 정상 국가화되는 과정들 절차들을 이 현재 뭐 북미 간에 또 이 뭐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지금 이 진행되다가 어그러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그 어그러진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찌되건 그런 이 정도의 정말 이 유엔 제재 국면 또 미국 제재 국면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시면 나가서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48시간 인사 나누고 나서 회담 나눴다고 주장한다든지 한일 정상회담 정상이 만났는데 국기도 없이 간담회하고 나서 그런 48초. 48 죄송합니다. 48시간 아유, 48시간 했으면 뭐 훌륭하죠. 훌륭하죠. 48초를 가지고 이 인사 나눴으면서 무슨 인플레 감축법 얘기했다고 그때 발표하고 나서 저 경악했습니다, 진짜. 아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정도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노력들, 일본 정상 만나고 뭐 저희가 일본 정상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본 정상 만나든 미국 정상 만나든 여러 유엔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고 나서 이 어떻게 하면 이 남북 간의 관계를 동아시아의 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구상들을 내놓을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 갑툭이에요, 갑툭. 갑자기 북한에다가 핵 포기하시면 지원합니다.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선언입니까? 그게. 민주당이 말하는 그 남북 대화나 평화에 대한 것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간의 그 방침 정책이 결국엔 실패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렇게 평화를 부르짖었지만 9.19 합의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당한 게 무엇입니까? 결국엔 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될 때 우리한테 어떤 말에 어떤 연락도 없이 폭파하고 대한민국 그 공무원 북한에 피격당했는데도 우리 정부 제대로 된 어떤 역할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그 기간 동안에 ICBM, SLBM 계속 쏴대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정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말하는 그 평화 얘기를 남북 대화론을 저는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의 5년의 대북 정책은 지금 운전자로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권 교체로 저는 국민들께서 선택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담대한 구상 이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도와주시고 북한을 더 압박해야 될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래서 저는 정말 이 수평적 정권 교체도 필요하구나라고 느끼는데요. 방금 그 논리대로라면 이명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ICBM 개발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항상 이 보수 정당에서 민주정부를 공격할 때 하시는 말씀이 햇볕 정책 10년간 핵 개발한 거 아니냐라고 하셨어요. 그 논리 그대로 돌려드리면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ICBM 다 개발한 겁니다. 완성했잖아요, 거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문재인 정부의 5년간 심지어 미국과의 국제사회, 미국과의 한미동맹 하에서 미국 정부를 탓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쏘아올리는 공에 지금 북한까지 가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과만 한마디 하시면 되는데. 네.
이게 사과를 하면 좋은데 사과에 좀 인색하신 편이에요. 예, 우리 대통령도 사과에 인색하시고 정진석 위원장도 사과에 좀 인색하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하실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무거운 주제긴 한데 북한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계속 이렇게 북한의 이제 핵미사일 능력에 맞춰서 우리도 전술핵 배치를 다시 하고 이렇게 양국이 남북 간의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 사실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비 경쟁이 치열해지면 한반도의 긴장은 높아지고 경제는 추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오늘 또 이자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은 뭐 군사대국화는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뭐 이런 삶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느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한반도의 평화의 훈풍을 좀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북한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그만큼 국제 정세가 되게 좀 복잡하죠.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 쏠 때 제가 보니까 중국의 관영 매체가 제가 논평을 보니까 북한을 좀 이렇게 공격하거나 북한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것을 미국의 탓으로 중국 매체들이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 지금 북중러 그다음에 한미일이 이렇게 그렇죠. 좀 이렇게 신냉전 체제 구도 속으로 좀 빨려 빨려 들어가는 것 들어가고 같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저는 더 필요한 것 아닌가에 예. 대한 생각을 하시죠. 근데 사실 이제 중국도 사실은 미중의 그 전략 경쟁이 격화하면서 중국이 원래는 쌍궤 병행 쌍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핵화, 그 다음에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동시에 하자. 이 쌍궤 병행이죠.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하고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해라. 그래서 쌍중단 이 두 가지였는데 최근에는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 마오닝이라고 이번에 새로 된 그 외교부 대변인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반도 문제를 외교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거 뭐 그냥 지켜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있었고 필요할 경우에 우리의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결의하는데 동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북중러 한미 이렇게 딱 묶여버리니까 이게 틈이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과거에 중국하고만 했던 것을 경제는 중국, 그 다음에 에너지는 러시아로. 왜냐면 어차피 러시아도 이제 지금 뭐 제재받는 나라기 때문에 북중러가 묶여버리면서 오히려 힘이 세지고 눈치 안 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근데 이럴 때 정치를 통해서 중국을 설득하고 러시아를 설득해서 북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반도 평화를 움직이게 한 소위 이제 한반도 지렛대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마저도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다.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도 야당이지만 역할을 좀 그렇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악의 문제로 가져가면 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금 뭐 중국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북한 탓을 안 하고 우리 정부 탓이나 미국 탓을 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중국도 악이 아니고요. 미국도 선이 아닙니다. 미국도 뭐 지금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단히 좀 비판하고 있지만 물론 좀 약간의 양상은 다릅니다만 미국도 침략 전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을 침략했고요. 또 거기서 그 후퇴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선악의 문제로 갈 수 없고 또 특히나 양극 체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가장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다. 오히려 다극 체제로 가면서 서로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보고요.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뭐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이 책임 있는 분들이 전술핵 배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드 배치 이상의 사실 전술핵 배치가 가능하지도 않고요. 이 사드 배치 이상의 엄청난 갈등을 가져올 겁니다. 어찌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 적자 지금 최대 폭인데 중국과의 관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조금 더 운전자가 아니셔도 됩니다. 보조석에 타셔도 되고 뒷좌석에 타셔도 되는데 제발 좀 폭주하는 이 엑셀만 밟은 과속 운전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실용적인 외교를 했던 그리고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잊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치권이
그래도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